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했습니다. 3부에서는요, 여전히 경제 박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송철호 울산시장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시사평론가의 한 분만 판다 코너도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규제를 하는데도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달에는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꼽히는 이제 민간택지에 대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인데요.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은 0.5%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제 월간 단위로는 최대 상승폭인데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주택가격도 0.19% 상승을 해서 10월보다도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재계약이 무효인 셈인데요. 서울 27개 동에 대한 이제 핀셋 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또 고가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자금 출처의 강도 높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지적인데요. 이처럼 이제 서울 집값이 자고 나면 오르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라는 판단하에 비싸도 기존 주택을 대출을 많이 끼고 추격 매수하는 형국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정책이 안 먹힌다는 거는 정책 방향이 조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억지 정책만 하지 말고 좀 시각을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부는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한치도 양보할 겨를이 없고요. 지금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면 이 본물처럼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쏘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이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정시 확대 등 입시 제도가 개편되면서 오히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집값에 이어서 전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이건 서민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인데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0.41% 뛰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에 0.76% 상승한 이후 월간 단위로는 약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뿐 아니라 인천, 경기와 같은 수도권까지 전세값이 10월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수능이 끝나자 학군이 우수한 목동 등 양천구가 0.63%, 대치동이 있는 강남구가 0.5%, 전세값 상승폭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이 있는 경우에는 올 11월까지 오히려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서울 전세값 급등의 배경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이제 공급 부족 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데다가 정시 확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와 같은 입시제도 변화까지 가세하면서 학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곳곳에서 이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군 우수 지역을 중심으로. 이 말이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요,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유는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치솟았다라는 건데요. 이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료의 비율을 의미하는 손해율은 통상 업계에서는 80%가 손익분기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10월 기준 이 국내 5대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90%를 넘어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료율 검증에 착수했는데요.
보험계획화론이 가지고 있는 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업계의 보험료율 인상이 적정한지를 검증받고 있다는 겁니다. 손보사들은 8에서 10%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게 되면 5% 안팎에서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초부터 또 자동차 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느끼는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 부진 때문에 연말에 대대적인 할인 마케팅을 벌이겠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통상 완성차는 연말에 할인을 많이 하긴 합니다. 해 넘기면서 연식이 바뀌다 보니까 할인해서라도 재고를 떠밀고 나가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올해는 특히 개별 소비자 인하와 같은 세금을 기본적으로 깎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수 판매가 되려 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완성차 업계에서는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연말에 삭값의 최대 10%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 대규모의 프로모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이 삭값을 깎아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개별 소비세 전액을 또 지원하고 또 최대 몇백만 원 혜택, 또 무이자 할부와 같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할인 행사에는 국내 완성차 5개 업체 그리고 이제 수입상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어제 김기현 전 시장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송철호 울산시장 연결을 해서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요즘 계속되고 있는 이 논란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예, 좀 그런 점이 있죠. 네. 시민들한테 네. 참 죄송하고요. 아, 그렇군요. 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서 무효조정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먼저 특히 김 시장은 우리 송 시장님에 대해서 먼저 물러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예, 저는 지난 선거에서 12.81, 13%에 가까운 표 차로 이겼는데요. 네. 이 시민의 그 신성한 주권 행사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여기고 경멸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싶고 또 화가 나더라도 참 주변도 살피고 또 이것이 미칠 파장 또 국민과 시민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 이런 것 정도는 다 감안하면서 하는 게 정치 리더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렇게 그냥 드자비식으로 현직 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그냥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거는 그건 좀 뭐랄까요 일반 건전한 상식선에서 볼 때 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당시 현직 시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측근과 관련된 비리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시장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지금 보면서 억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3% 안에 얼마만큼 그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사실은 시민들이 선택할 때 그렇게 단순한 하나의 잣대, 하나의 어떤 사실, 기준 이런 것만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동안에 해온 일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울산에는 계속 특정 정당 지금 자한당이죠. 이 특정 정당만 계속 국회의원이든 주로 국회의원은 거의 그리고 시장은 예외 없이 이렇게 쭉 이어왔는데요. 이 시민들이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 여야가 서로 바뀌었으니 어떤 것이 시민에게 유리할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선택 안 하셨겠어요? 네. 지금 이번에 시장만이 아닙니다. 시의원도 3분의 2 이상, 구의원도 3분의 2 이상 모두 다 울산에서는 민주당으로는 한 명도 당선 못하던
곳인데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표심이라는 것이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냥 뭐랄까 견강부회라고 하나요? 좀 갖다 붙이는 논리예요. 저 혼자만 선거 치렀겠습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이 13%의 표 차를 그렇게 그냥 이것 때문에 이거 내가 이거 당선이 안 된 것이니까 네. 다시 물러나시오, 사퇴하시오. 좀 너무 가벼운 행동이 아닌가. 가벼운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는 일단 표 차이가 상당하게 벌어져서 당선이 되신 것이고, 또 예.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기초 예. 다른 구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전부 다 시의원까지 전부 그렇죠. 3분의 2 거의 다가 민주당 소속 이 지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하나의 어떤 촛불혁명에 이은 정말 선거혁명이라고까지 부를 만큼 한번 공수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 공작이다 개입이다. 사실 선거 공작 개입 이런 거는 그쪽에서 오랫동안 했잖아요. 유명한 그 총풍 사건부터 해서 네네. 정말 우리 잘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좀 나는요 지금 청와대에서 어땠다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참 같은 정서를 가지고 이렇게 정당 생활을 해온 사람들인데 네. 정말 생각보다는 일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요 오히려 과거에 김태호라고 하는 그 민정당의 거물 정치인하고 40대부터 이거는 민주화 운동, 사회 운동의 하나로 막 계속 붙었죠. 네. 하지만 그때 1996년으로 기억합니다만 이분이 그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빠지니까 저한테 계속 사람을 보내서 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좀 써달라고 그래요. 저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의 약점을 절대 이용하지 마라. 네. 너희는 형제가 사법고시 합격한 유일한 집안인데 법을 통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니 제발 법 가지고는 이익 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단어서 써줬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선거권 회복하고 그 다음에 96년 2000년 선거에서 저를 또 이겼어요. 저 집사람한테 무진장 혼났어요. 정말 집 나간다고 그러고. 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어떤 정도라는 걸 지켜오려고 했습니다. 사실 네. 이번 선거도요. 이번 선거 때도 이미 그 선거 전에 어느 정도 달아올랐을 때 김기현 형제들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알려지고 막 이랬을 때 네. 이걸 선거에 이용하자고 하는 참모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이걸 좀 집중 공격하고 네. 막 수사도 강에 촉구하고 막 이렇게 하자는 얘기를 저한테 참모 중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유언을 나는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다. 아무리 억울해도 나 네. 고소고발 같은 거 한 적 없고 지금도 이번에도 나는 내 방법으로 당당하게 겨뤄서 정책 대결로 승리하겠다. 그 방법은 나한테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하고 단호하게 거절한 기억이 나요. 네네. 그런 제 정서와 그런 삶의 내력에 비하면 지금 막 떠도는 장어집이다, 네. 사찰이다, 무슨 선거를 경찰청장과 공모했다. 이건 정말 슬픕니다. 우리 수준을 이렇게 낮게 보느냐.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님 이제 장어집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예. 황운하 경찰청장 그리고 현지 경찰 그리고 서울에서 온 인사 등과 당시 우리 송철호 후보였던 시절에 장어집에서 회동을 하면서 하명 수사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맞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장어집에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없습니다. 12월에 삼계탕 집에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밥값 냈기 때문에 내가 참 두 번째는 한 번은 내가 밥을 사야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삼계탕 집 괜찮은데 가서 삼계탕 한 거 다 하겠느냐고 이렇게 제가 얘기해서 12월에 밥을 산 건 누구고 삼계탕에서 밥을 산 건 누굽니까? 삼계탕 집이 12월인데요. 그걸 제가 밥을 샀습니다. 누구에게? 황운하 청장에게. 네네. 그리고 그때는 배석자는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없었고요. 네. 삼계탕 집 주인이 저하고 좀 친해요. 네. 이분이 이제 인사하러 왔다가
아주 앞에 계신 분, 새로 오신 경찰청장님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내가 소개하니까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자기가 어떤 경찰도 알고 이러면서 거기서 앉아서 계속 주절주절 얘기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리고 또 그 삼계탕집 주인이 아는 누구도 또 한 사람 끼워가지고, 네. 그 반도 아니고 네. 시민들 모이는 홀 저 구석에 좀 조용한 데서 4사람이 밥을 먹었던 거 기억나고요. 밥값은 제가 그날은 모신 처지라서 초청한 처지라서 밥값은 그날은 제가 냈던 게 12월이고요. 네. 그게 황운하 청장과의 그 전부입니다. 그럼 그날 만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12월에 만나서 삼계탕집에서. 그때는요, 여러 사람이 있고 하니까 무슨 얘기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게, 네. 그 집 주인이 산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산삼의 효능, 산삼주에 이런 거를, 주로 그 집 주인이 주로 아주 좋은 얘기, 건강과 관련된 얘기, 이런 걸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야당 후보를 탄압하기 위한 청와대의 기획수사 비슷한 이런 건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청와대 일이야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청와대에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지는데요. 네. 그분들 그런 생각할 분들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오랫동안 참 선배 후배로서 이렇게 알아왔던 그런 제 감으로는 네. 송 시장 당선 그러면요. 네. 네. 그러면은 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경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에 특검반한테 갔다 이런 얘기 하긴 했는데 어쨌든 왜 그러면 청와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본 겁니까? 저는 그 선거 때문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고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거를 지금 이거는 추측입니다. 네. 만약 왔다면 고래고기 사건이 이게 참 미묘한 사건이었던 걸로 그 당시 상식적으로 우리 울산 사람들 다 알아요. 네네, 그렇죠. 고래고기를 불법 포획하면 이게 처벌을 받는데요. 그렇죠. 그 고래고기를 불법 포획한 사람을 조사했는데 처음에는 처벌이 아주 미약하면서 이게 불법 포획했다는 건 인정하면서 그 고기들을 다 잡은 사람은 돌려줬어요. 네. 그건 돌려주지 않는다는 게 아마 일반 관례일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 포획물이니까 일종의 작물 취급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해서 이게 우리 사회 울산에서 이렇게 신문 방송에 보도되던 차에 그것이 문제다라고 황운하 청장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울산에서는 처음 있는 초유의 일이니까 네. 소문이 막 나죠. 막 보도도 되고요. 경찰에서 수사 검사를 소환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막 생기고 이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갈등 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거는 저는 압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사람을 보냈느니 마느냐는 저는 알 길이 없고요. 네. 만약 보냈다면 아마 이거 너무 큰 문제로 비화하는 걸 좀 무마하려고 했을까라는 추측 정도입니다.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경 사건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백원의 비서관 쪽에서 사람이 내려간 거는 맞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는 모른다. 이게 지금 시장님 얘기인 것이고. 그렇지 않겠나라고 추측한다는 말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명사 논란과 의혹이 계속되는 걸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자꾸만 시장을 훔쳐갔다고 그래요. 시장을 훔쳐갔다 그래서? 예, 이게 13%나 이겨서 당당하게 지금 참 이게 아주 시가 20여 년간 전직 시장들이 열심히 했겠지만 하여튼 지금 최악입니다. 이게 거대한 배는 서서히 가라앉지 않습니까? 네. 거의 지금 침몰 직전에 제가 시장을 맡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어떻게든 지금 이 거대 울산호를 이렇게 다시 일으켜서 지금 다시 회생시키려고 참 가전애를 쓰고 있는데, 네. 시장을 훔쳤다고 하니 제가 절도 시장처럼 네, 이렇게 계속 떠들고 다니면 시민들한테 부끄럽잖아요. 또 실제로 얼마 전에 주점에 가니까 그렇죠.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저에게 당신 시장 훔쳤잖아. 이렇게 막 떠드는 거예요. 저는요, 참 옛날 말에 술 취한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해서 응대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나 마음 아파요. 네. 우리 시민들
그렇게 표심이 이렇게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울산이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었는데 요즘은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장 입장에서 매우 이번에 나오는 의혹들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철호 울산시장이었습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이죠.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분만 판다 오늘 주인공 누구죠? 저 아니에요? 나중엔 김태현 변호사도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팔게 많아, 팔게. 팔게 너무 많아서. 재밌어? 네. 일단 오늘은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한번 파보겠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상징적으로 있죠. 뭘까요? 우선 우리 김한성 변호사님. 제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얘 약간 밀리신 거군요, 또 그러면. 아니에요. 총선 때가 급이 높아졌어요. 저도 임기를 다 하고 임기가 마쳤을 뿐입니다. 있어요? 네, 2년 임기 있는데 임기 마치고 왔는데 네. 아무튼 제일 상징적인 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연결식에서. 때 연결식에서 이제 그 이명박 그 당시 현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죠. 굉장히 어떤 어떻게 보면 큰 목소리로 네가 왜 오냐 이런 자리에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강한 저항을 했었죠. 네. 사죄하라 막 이러면서 네, 고함도 네. 치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있을 당시 비서로도 들어갔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일 처리한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왜 이렇게 계속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까요? 우리 김 변호사님. 근데 백원우 이제 현 정부 조각을 할 때 임종석 실장부 쫙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 가장 놀랬던 인선 중에 하나가 민정비서관이에요. 아. 왜냐면 백원우 의원은 대통령과의 거리감에 가깝다는 건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였는데 재선 의원이 민정수석도 아니고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는 거 굉장히 급이 낮춰서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로 민정비서관은 검사 출신들이 많이 했죠. 예전에 그렇죠. 우병우 민정수석도 민정비서관 하다가 이제 수석을 간 거고.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저 정치인 중에서 굳이 말하면은 이호철 민정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비서관을 했습니다. 뭐 정치인 출신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호철 민정비서관도 당시에 노 대통령과의 거리감은 가까웠으나 의원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재선 의원이 들어갔다라는 급을 낮춰서 그걸 봤을 때 민정비서관이 나름대로 백원우 민정비서관 청와대 내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모든 수석.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구조가 실장이 높아요, 비서관이 높아요. 실장이 높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이 높죠. 그게 답이군요. 그럼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그건 뭐 대통령과의 거리감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네. 거리감과 재선의원까지 어떤 무게로 봤을 때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처리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대통령이 은밀히 묵은 것을 부탁을 할 때는 누구를 찾을까? 실장이 아닌 백원우 민정비서관 찾을 것이다라는 관측은 그건 뭐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입이 무거운 사람을 찾는 거 아니에요? 입이 무거울 수도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본인의 대통령과의 거리감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 사실은 좀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민정비서관이. 2017년 민정비서관실이 그 19개 정부 부처에다가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라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백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얘기가 나온 그러니까 것이고 실제 잠깐만요. 네. 그리고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드루킹 사건에도 사실은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당시에 그 모 변호사가 그렇죠. 뭐 청와대 앞에 만났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태우인가요? 그 특감반으로서 뭐 양심 선언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도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연루된 의혹들이 민정비서관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루킹이 예를 들어서 인사 추천했다 누구를 네. 뭐 현 정부 쪽에 인사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인사비서관이 와서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민정비서관 나갔어요.
적폐청산, 그러니까 현 정부 국정기조 1호가 적폐청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를 한다. 하게 되면 굳이 하자면 실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렇죠. 형식적인 역할이나 업무 이외에 모든 전방위적인 곳에 걸쳐서 100원이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저는 이제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업무라는 것이 예민하게 청와대, 저도 이제 비서실, 그러니까 뭐 청와대는 아니었지만 서울시 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좌관을 하셨죠. 했고 네. 이제 비서실의 업무라는 것이 명확하게 업무가 딱 나눠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했던 일들이 백원우 비서관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따지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역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와 관련돼서 민정이나 이런 어떤 비서관실에서 마지막에 그 검증을 해요. 검증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누가 검증해요? 공직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공직기관 그 비서관 라인 안에서 검증을 해요. 그 수석 정무 민정 라인 안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영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적폐 문제도 네. 이제 백원우 비서관이 그 역할을 지시했다는 뿐이지 결국은 청와대 안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럼 민정비서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업무로서 하는 것이지 이게 백원우 비서관이 역할이 아닌데 막 나섰다. 라고 네. 그랬으면 청와대가 이렇게 흔들렸겠죠. 왜냐하면 그 회의 체계 안에서 정리를 네. 했을 거예요. 아, 이건 민정비서관에서 챙기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정리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그거는 그동안에 그렇게 이름이 여기저기서 자꾸 나타나는 걸 보면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보다 정도는 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그거보다도 청와대 하명수사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뭐 만약에 이게 정말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떤 의문점이나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면 뭐 앞서 이제 송철호 시장 인터뷰 들으셨지만 결국 지난 지방선거 때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울산의 현직 시장 김기현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 판이 다 안 좋았거든요. 다 안 좋았죠. 유일하게 해볼 만한 데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 빼고 울산이었어요. 사실은 그랬군요. 김기현 시장 여론조사상으로 좀 앞서갔고 왜냐하면 그 시정 평가도 워낙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건지면 대구, 경북, 울산 이제 3개인데 결국 2개 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울산시장 후보 확정되는 날 경찰이 압수수색을 치고 들어갔어요. 경찰이. 네, 경찰이 압수수색을 치고 들어가서 사실 정확히 말하면 김기현 시장의 개인 문제보다 김기현 시장 측근들의 측근의 문제였거든요. 문제였죠. 동생과 동생, 측근, 형, 비서실장. 그다음에 비서실장. 본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결국 그게 다 무혐의 처분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근데 결국 그리고 나서 김기현 당시 시장은 낙선하고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철호 현 시장이 9번 도전 끝에 어쨌든 이제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서 그러면 이게 이제 당시에 청와대 하명을 통한 기획수사는 아니냐는 논란들이 있었던 건데 일단 지금 양측 다 검찰과 청와대 모두 인정하는 팩트는 뭐냐면 네. 어쨌든 첩보가 들어와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주고 그게 서울청 건너서 울산청으로 내려갔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는 고민정 대변인 그다음에 백원우 비서관 전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쟁점은 뭐냐 2가지. 덜 중요한 것부터. 2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경찰청에 전달하고 야 있으니까 해보쇼. 여기서 끝났는지 네. 계속 푸시를 가하고 보고를 받고 또 오더가 있고 팔로우업이 쫙 붙었는지가 하나 중요하고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청와대나 이런 첩보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받아서 들어왔네? 나 넘겨 이건지 네. 아니면 첩보 자체를 청와대나 당이 생성한 것 또는 들어온 첩보를 다시 수사를 해서 재가공해서 페이퍼를 만들어서 넘겼는지 요 2가지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좋습니다. 특히 2번째가. 그러니까 네, 잠깐 저는- 김현상 평론가님.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 울산시장이었고 당시에 그다음에 본인은 비리가 스스로 없고 또 인기도 많았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측근 비리가 갑자기 그 타임에 터져 나오는 것 이건 사실은 본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님도 이제 하명 수사라고 하는데 그 자체에 프레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름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아니 부르는 게 문제다. 그렇죠. 예. 하명 수사라는 것 자체는 이미 부당함을 내포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립적인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당연한 어떤 절차상의 이첩이다. 당연한 행정행위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다만 네. 전 여기서 반드시 얘기해야 할 게 시점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 갑자기 불거졌냐. 네.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그 1년 전부터 이미 첩보가 있었고 1년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이미 경찰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예를 들면 그 당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김기현 시장 자체는 수사를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또 영향을 예를 들면 정확하게 되려면 그러면 김경수 지사도 그 당시 아시다시피 드루킹 사건 이런 걸로 해갖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했어요. 네. 오히려. 저는 그러면 그건 또 김경수를 낙선시키기 위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을 마치 막 음모론 차원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과거 이제 황운하 청장과 관련돼서 고발도 1년 전에 네. 이미 고발된 사건인데 왜 지금 시점에서 검찰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시 막 이걸 들춰내느냐 이런 것들도 저는 오히려 이런 게 검찰의 의도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거는 황운하 지금 현재 대전경찰청장에 대해서 고발 사건이 있으니까 그렇죠. 1년 전에. 그걸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것도 1년 전에 있었어요. 시점이 문제다? 그거는요. 아니, 그렇죠. 1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마치 무슨 중앙지검에 이첩을 했잖아요. 또 이것도 네. 울산에 있다가 네. 그러면서 마치 중요한 사건처럼 지금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묘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검경의 수사권 독립 그리고 공수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대놓고 이 어떤 그 청와대를 향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김혜선 평론가는 음모론은 안 된다 하면서 본인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가요? 근데 검찰이 음모론을 얘기하는 거죠. 검찰 음모론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네. 1년 전에 수사했으면은 청와대에서 지금은 수사해도 돼 이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어차피 결핵심을 치고 들어가는 수사에 대해서는 네. 언제 하더라도 왜 이 시기지? 의도가 무엇이지라는 어떤 청와대의 반발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시점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제가 한번 검찰 중요하겠다.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서 얼마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아마 보도자를 배포한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 보도자인지 아니면 기자 티타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수사는 김기현 시장 그 측근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다면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구속 기소 이런 뭐 얘기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잖아요. 하명 수사가 뭐가 간에 구속 기소는. 근데 그게 무혐의 종결되기 올 초예요. 올 초에 3월인가 4월에 무혐의 종결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근데 그래도 한참 멀리 간 근데 거 그동안 아니에요? 네. 울산경찰청에다가 이제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울산경찰청에서 자료 제출하고 이거 받는 시간이 꽤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인 거지. 이게 무슨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경찰이 얘기인 거고 중앙으로 네. 이첩한 건 네. 사건 관계자를 다 이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첩. 근데 그건 사실은 형사처에서 그렇게들 많이들 하거든요. 왜냐면 언제 울산 맨날 내려오겠어요. 하다못해 그 특검반원 뭐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안 돌아가신 분도 좋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인데.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검반원 이른바 별동대라고 그 특검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갑자기 숨진 채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남긴 유서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근데 이거 참 돌아가신 분이 뭐 장례도 끝나기 전에 저희가 뭐 이유를 추측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일단 네. 그 유서에 여러 가지 갈리는 것 같아요. 유서가 역시 뭐 항상 그렇듯이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갈리고 검찰 입장, 청와대 입장 갈립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 언론과 검찰 쪽의 입장은 뭐 입장이라기보다 보도 톤은 뭐냐면 유서에 윤석열 총장 미안하다는 얘기 있었다는 거고. 미안하다가 아니라 읽어보니까 면목이 없지만 가족을 잘 부탁한다고 면목이 이런 없지만, 것들. 그러니까 면목이 없지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사실 근데 또 다른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 없었다는 보도들이 있는 거고. 네. 청와대 쪽에서 어제 보니까 검찰의 뭐 무리한 그러니까 청와대보다 이제 여권이라고 할게요. 여권 네. 쪽에서는 검찰이 이제 무리한 이제 별건 수사라는 얘기 나오고 보수 언론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청와대 좀 압박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일단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향후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이제 물론 아직 궁금한 건 별건 수사로 청와대가 검찰이 압박해서 이분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도 선택했다라는 나오더라고요. 얘기는 저는 납득은 안 됩니다. 왜? 만약에 이분이 피의자로 여러 번 검찰의 중앙지검에 소환된 다음에 네. 집도 압수수색을 받고 영장 청구가 앞두고 예전에 이제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는 집을 이제 오전에 애들인데 압수수색했었고 그렇죠. 이재수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영장실장 들어도 수갑창게 다 보여줬어요. 그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경찰의 무리한 수사 별건서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분 중앙지검에서 조사받기 전이에요. 조사 받았대요. 울산에서 한번 받았다고 했어요. 네. 울산에서 한번 받았고 네. 울산에서 한번 받았고 중앙에 출두하기 3시간 전입니다.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무슨 별건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 별건 수사 얘기 나올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피해자도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여권 쪽에서 나오는 무리한 별건 네. 수사 얘기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뭐 고인의 장례가 끝나기 전에 이런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차원에서 아무튼 저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분명하게 이 문제는 CCTV가 가려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정말로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고인이 사망한 다음에 정말로 너무 번개같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휴대폰, 고인의 핸드폰을 통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례 절차도 끝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거의 이제 종결을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너무나 득달같이 압수를 했어요. 근데 네. 경찰이 어떤 말을 했냐면 캥긴가 보다. 캥기나 보다.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본데 뭐 이런 식으로 경찰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네. 이 왜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핸드폰 안에서 검찰과 고인이 나눴던 대화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검찰과 고인이 나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압박을 했다 이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 증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게 네. 이게 검찰이 정말로 수사에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심속하게 압수수색을 한 거냐 네. 아니면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압수를 한 거냐 이건 굉장히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검까지도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 문제도 그렇고 이 황운하 청장과 관련된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찰의 행위를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압수수색을 하겠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색영장을 내주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담당 검사는 또 해외를 가버렸어요.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내에서도 큰 사건이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봐도 어찌 보면 그 돈이 한 3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30억 그 이익을 가운데 갔다 그러죠. 예. 예, 변호사 비용이 뭐 2억 정도가 쓰는 네. 이 정도로 굉장히 큰 착수금만, 사건이었어요. 착수금만. 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검경 수사권을 독립하고 공수처를 만드는 이 패스트 트랙이 반드시 투사돼야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연결하시는군요. 지금 잠깐만요. 예. 윤석열 총장이 지금 7번이나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국회선진화법과 관련돼서 기소를 해야 될 의원들이 지금 의회에서 그걸 막고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 일단 패스트트랙을. 나가지 마시고요. 예, 일단 중간에 끊겠습니다. 지금 하나. 근데 좋은 얘기 하나 나왔는데 특검 좋다. 아니 저는 했으면 특검 좋겠어요. 우병우 어때요? 네, 좋습니다. 자, 특검 얘기는 우리가 지금 받을 게 아니고요. 자,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까요? 검찰이 지금 원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갑자기 이제 얼마 전 100원을 특검반에 있었던 그분이 며칠 전에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 것 때문에 약간 포인트가 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검찰 무마 의혹 사건에 100원을 또 부원장이 관여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동부가 더 서초동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아. 그러니까 유재수 시장 건은 네. 유재수 전 경제부장께서 동부 관할이고 네. 동부 형사 6부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기현 시장 관련된 황우라 청장 네. 관련된 이 사건은 어디죠? 중앙공공수사부거든요. 네. 그래서 관할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것도 다 민정수사라는 근데 왜 여기도 왜 얘기잖아요. 자꾸 100원을 부원장 얘기가 나오냐는 거죠. 지금. 그건 그래요? 그만큼 백원우 비서관 아까 얘기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대통령 거리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백원우 민정비서관 재선 의원 출신의 민정비서관 들어갈 때부터 네. 뭔가 좀 은밀하고 중요한 일. 그게 사실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게 정권 유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지만 마지막에 문제가 되면 제일 탈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청와대 내에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밖에 없는 거 맞죠. 제가 대통령이라도 뭐 대통령 실제로 시켜내지 않지게 알 수는 없지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했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 여러 군데 손이 타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동부 갔다가 중앙 갔다가 바빠지기 장지동과 서초동을 오가시면서 바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민정비서관 역할 자체가 그런 네. 역할이에요. 그래서 민정비서관, 상황실장 이런 역할들이 네. 모든 정보가 몰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항상 측근들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런 건 느끼해요. 네. 어느 정도는 있는 거지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친박들이 대통령 집에서 권력을 독점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비박보다. 네. 그 정도보다 현 정부에 있어서 친문 직계들이 네. 뭔가 코를 좀 점령하고 독점하는 것들이 좀 하다. 그렇게 보시면. 저 박근혜 정부보다 현 정부가 그런 부분이 좀 강한 것 그거는 같아요.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의 개인 개인 생각이죠. 의견으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성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일면 헤드라인, 청와대 검찰 백원우 특감 반원 사망 배경 놓고 충돌입니다. 일면 사진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진 제목은 숨진 수사관 빈소 찾은 윤 총장입니다. 조선일보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야기를 다뤘지만 좀 다르게 썼네요. 별동대원 휴대폰 압수한 검찰, 그 검찰 공격한 당청입니다. 일면 사진도 한국일보와 비슷하지만 제목은 다릅니다. 별동대원 빈소 찾은 검찰총장으로 잡았네요.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일면 헤드라인은 개각 하마평 내용을 다뤘습니다. 총리 김진표 굳혔다. 법무장관은 추미애입니다. 오늘 살펴볼 일면 작은 기사는 경향신문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엇갈린 노동계입니다. 급속한 플랫폼 산업의 성장으로 촉발된 새로운 노동 형태와 그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노동 권익 이슈를 다루고 있네요. 지금까지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우리의 가슴을 정말 뜨겁게 만들어주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 오늘 모셨습니다. 일부러 특별히 화요일에 모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뭘까요? 테디베어 토스입니다. 테디베어가 그 예쁜 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어제 처음 이 뉴스 보고 이런 일도 있구나 이거 알게 됐거든요. 네. 테디베어라는 곰 인형이고요. 이 토스는 말 그대로 테디베어 인형을 던지는 거다. 뭐 이런 뜻이죠. 왜 던지느냐? 네. 이게 자선 행사로 던지는 거예요. 어제 뉴스로 많이 나왔거든요. 보신 분들은 뉴스 보셨던 분들은 이제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그 미국 이제 펜실바니아주에 그 초콜릿으로 유명한 동네죠. 허쉬. 예. 네. 허쉬에 이제 허쉬 베어스라는 아이스하키 팀이 있거든요. 이 팀이 이제 매년 연말에 자선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네. 특정한 날짜에 이 경기에서 이 허쉬 베어가 첫 골을 넣으면 홈팀 팬들이 이 테디베어 인형을 아이스링크로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아, 그래. 하키를 하는 아이스링크에다가. 예. 그러면 이 테디베어 인형을 수거를 해서 그 인근의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연휴. 맞습니다. 선물 주는 거군요. 예. 근데 어제 이걸 영상으로 보니까 네. 이 과거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올리비아 뉴튼 존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실버 레인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테디베어 레인처럼 막 쏟아지는데 아이스링크가 금방 이 테디베어 인형으로 다 덮였어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김연아 선수가 아이스링크에서 이렇게 막 그렇죠. 멋진 꽃하고 인형하고 많이 쏟아지기도 했었죠. 멋진 예술을 이제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막 꽃 던지고 인형 던지고. 예. 그래서 저 꽃이랑 인형을 다 혼자 집에 가져갈까? 이걸 사실 좀 궁금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니구나. 이렇게 다 다른 분들에게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이제 어제 봤을 때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뭐 그 짧은 장면을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두 가지 정도 이제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이게 자선 행사잖아요. 근데 이 자선 행사를 이토록 발랄하고 즐겁게 어떤 의무감이나 뭐 도덕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 행사 자체를 즐기면서 그 아이스링크에 오셨던 모든 분들이 굉장히 발랄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이 행사를 즐기면서 자선 행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자선 행사를 발랄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구단, 팀이나 선수들하고 이 팬들이 아이스링크 안에서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교감을 사실 매 해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올해는 특히 더 뭐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2017년에는 25,017개의 테디베어 인형이 쏟아졌고 네네. 2018년에 34,700개. 그리고 올해 이제 45,650개가 아이스링크를 뒤덮었는데
이날 관중이 몇 명이었냐면은 1,5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한 4개 정도씩 던진 거네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교감의 정도가 높아지고 취지에 공감하니까 모두들 즐기면서 이제 기부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공을 던지면은 테디베어를 던지는 거니까 공도 많이 넣었나 봐요. 첫 골을 넣으면. 첫 골 넣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 테디베어가 되게 비싸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사람당 이 관중 한 사람당 4개 정도의 인형을 던졌다는 게 이 특별히 이 행사를 기다려오고 이 행사를 즐기면서 던졌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밑바탕에 저는 정서적으로 이 선수들과 느끼는 교감이 있었다는 게 이게 이제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테디베어를 던지면 이 테디베어를 수거해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나 뭐 연말에 불우이웃에게 혹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다라는 거 아니까 알면서도 이제 그것도 즐거움이고 네.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골을 넣었다. 또 우리 팀이 이긴다라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결국 선수와 팬들이 교감을 한 것이고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자선 행사를 이렇게 즐겁게 했다. 이게 지금 요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교감이라는 걸 느꼈는데 이 교감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흔히 이제 응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응원이라고 보면은 단순히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 이 전부가 됐을 때는 이 팬들과 선수가 진정한 소통이나 교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이 응원과 교감의 차이는 뭐 집착과 사랑의 차이. 집착과 사랑의 차이. 예, 네. 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집착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 되는데 그렇죠. 사랑은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감도 응원보다 그 이상의 차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 선수들의 동작이나 제스처로 이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도 있고 선수들도 반대로 그라운드나 운동장에서 뛰지만 네. 관중들의 함성이나 어떤 손짓 발짓에 의해서 이들이 나를 진정으로 응원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응원이 아니라 교감을 하게 되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 내가 응원했던 선수가 지거나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쉽게 네.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사실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했다는 거를 이해를 하니까. 오히려 따독따독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예. 마음을 같이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예. 그러니까 정말 좋아서 응원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실수도 내가 한 실수처럼 안타깝게 되고 그 사람이 아파하면 내가 아픈 것처럼 정말 느끼게 되고 이런 건데. 이제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 경기를 보는 도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나 응원하는 팀에 감정이 이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감정이입이요. 예. 근데 이런 감정이 이입되고 이거를 흔히 보면은 이 선수가 눈물 흘릴 때 기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서 우승해서 눈물 흘릴 때 팬들도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이겨야지만 눈물이 나오지는 않아요. 졌을 때도 이 내가 응원한 선수가 패해서 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눈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요. 일종의 이제 예. 이 카타르시스인데, 근데 이 정도의 몰입이나 이 스포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불행스럽게도 누구나가 느끼는 건 아니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못 느끼나요? 왜냐하면은 이걸 일종의 어떤 게 감정적인 체험이라고 보게 되면 이게 비교를 해보면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스포츠 미학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적 체험에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적인 체험을 경험을 하려면 중요한 거는 우선 미적인 대상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게 유명한 피카소 그림인데 저는 피카소 그림을 보면 이게 뭐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는 이 피카소 그림을 감상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노 변호사님처럼 이 명작들을 보면서 감상할 수 있는 능력,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논리가 네. 원리가 작동이 돼요. 저도 뭐 예술은 문외하니까 당연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된 요점은 그것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실제 그 행위를 하는 뭐 예술가든 운동가든 이런 분들하고 정말 진정한 공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다. 예. 이런 얘기신가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노 변호사님은 이제 짝사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네.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 네. 오랫동안 설득을 해가지고 보러 갔습니다. 근데 네. 처음에 우리 노 변호사님이 야구 경기 갔을 때 재미가 없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이나 그냥 단순한 재미로 가는데 이 정도의 관전 태도가 있는 거고 4번, 5번 가다 보니까 조금 좋아하는 선수나 팀이 생겨서 응원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응원만 가지고 부족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한 선수에 몰입을 하게 돼서 경기 상황도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선수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도 이해가 되고 플레이의 장단점도 이해하게 되면은 정말 경기에 몰입해서 선수들과 교감, 스포츠를 보면서 이 교감하는 이 관전 태도를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선수가 돼버리는군요. 예. 그래서 이건 아주 일종의 그 미적 체험이나 감정적인 체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응원과 교감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네.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죠. 네. 브라질 월드컵에서 14년 브라질 예. 월드컵 3차전. 예. 이 3차전에서 우리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벨기에를 상대로 했는데 졌어요. 근데 굉장히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가 부진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었죠. 이때 대표팀의 막내가 손흥민 선수였었거든요. 네. 16강 진출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월드컵을 떠나야 되는 상황. 마지막 경기를 패고 난 뒤에 손흥민 선수가 그냥 그라운드에 주저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펑펑 울었군요. 예, 펑펑 울었는데 그 어떤 일종의 그 회한이나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느낌이었었죠. 그런데 진정한 팬이라면 교감하는 팬이라면 이 눈으로 보이는 눈물도 눈물이지만 그 눈물이 의미하는 마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기기를 바라는 응원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팬들 중에서는 이 눈물을 또 비난하는 선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할 것이지. 예. 그럴 거면 울 거면 더 잘하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비아냥하는 팬들도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스포츠를 바라보는 어떤 관전의 태도에서 응원과 교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소장님도 경기 보시면서 우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많이 울었어요. 원래 좀 눈물이 많은가요?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져가지고. 네, 나이가 드니까. 예. 기억나는 선수는 이 정대세 선수는 저를 3번이나 울렸거든요. 제1동포 축구 선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국 국적, 어머니는 조선 국적. 정대세 선수는 한국 국적이었는데 북한 국적도 같이 갖고 있어요. 이 선수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북한이 월드컵에 올라갔거든요. 북한 대표팀으로 뛰었어요. 네. 그래서 조별리그에서 브라질하고 경기를 할 때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양국의 국가가 연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국기를 보면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조금은 이해를 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가정사나 개인사, 이거 우리의 역사도 포함된 거지만 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 감동에서 눈물을 흘리게 됐었죠. 네, 그랬군요. 예. 우리 국내 스포츠도 이런 자선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면서 이런 관중들, 팬들하고 같이 교감하는 그런 일이 자꾸 많아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이니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삼칠이오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바람은 그대 등 뒤에서 불고 햇살은 그대 앞길을 비추길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문자입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이번 주부터 오전 7시 정각에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5분 빠른 아침 상쾌한 아침 괜찮으신가요? 내일 아침도 7시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